중국이 암호화폐 자산 처리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5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가. 예, 많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다로. 이걸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산 보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표준화된 규정 어떻게 한대요? 지금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홍콩 하시는지? 환경을 위해서 이제 국가암호화폐 준비금을 신설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네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암호화폐 관련 불법이 약 4,307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5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법적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인민은행에서 홍콩 환경을 위해서 이제 국가암호화폐 준비금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논의는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하고요. 계속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암호화 카지노 수익 차단 회피를 해서 이제 이게 그 카지노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 카지노가 스테이크닷컴이라고 2024년 한 해 동안 47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이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해서 카지노가 있다고 합니다. VPN으로 하는 건데요. 규제 회피를 해서 청소년 도박이나 자금 세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 기반 특성상 이게 이제 추적이나 어려움이 좀 그렇네,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법 집행 한계가 있어 기존 도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카지노 규제 미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엄청납니다. 8,100억 달러 정도 기준해서 1,1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익을 기록한다고 해서 이게 2022년보다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뭔가 이게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용자들은 VPN을 통해서 사용하거나 이미 인증된 계정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해서 $10를 구매해서 이제 차단 피해서 접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게 스테이크닷컴이라고 한 해 동안 4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서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이게 대형 도박 기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심각하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서 이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차단 햇빛 속에서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서 암호화폐를 말씀하길래 암호화폐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둠의 이야기를 잠깐 네, 어둠의 이야기네요. 네,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식 제쪽 소식은 이게 이제 일단 약간 특이한 중국인데 캐나다 총선을 이제 메타가 이게 캐나다에서 메타가 이제 2023년부터 뉴스 서비스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냐면 이제 그 구글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 그 2023 캐나다가 SNS 플랫폼 뉴스 사용료로 부과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했더니 메타는 아예 그럼 우리는 안 내겠다. 뉴스를 싫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타하고 인스타가 이제 모든 뉴스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뉴스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예요. 검증되지 않은 뉴스거나 뭐 이런 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통 뉴스가 사라지고 극단적 정치 콘텐츠라든가 AI 기반의 허위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가 SNS가 피드를 다 점령해요. 언론 뉴스는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뉴스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번엔 캐나다 총선을 이제 가짜 뉴스라고 캐나다 프라우드라는 뉴스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60만 정도, 62만 팔로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정당보다 SNS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건데 하루 평균 20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이제 올 1월에 이제 900만이나 6천만 영상 조회수를 기록한 이런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가 어쨌든 캐나다 총선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올 1월에 자유당 대표로 출마한 마크 카니 총리가 과거 사진에 보수 성향의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캐나다 프라우드에 올라온 논란이 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성범죄 유죄 판결 받은 인물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허위 정보를 막 올리고 이제 그다음에 원문이 없는 내용들 중국 연루설이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플랫폼이 이제 법률을 우회하거나 무력할 수 있는 이제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이제 이게 서비스를 이제 무조건 그냥 무료로 빠지다 보니까 AI 허위 시대에 디지털 민주주의의 재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빠질게 뭐 서비스 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전체 서비스는 되는데 뉴스가 빠진 자리에 다른 대안 서비스가 차지하게 되니까 사용자들은 이게 그냥 뉴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고지도 없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상한 뉴스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서비스료를 지불하는데 이게 사실은 캐나다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걸 대책을 마련하거나 뭔가를 어떤 뭔가가 채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상한 매체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호도하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메타가 쓰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그 자리를 이상한 매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호도가 되고 그게 마치 그거인 양 하게 되니까 캐나다 사례를 보면 이제 뉴스 없이 SNS가 얼마나 빠르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건지를 보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메타가 잘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뭔가의 제재를 하거나 뭔가를 아예 했어야 되는데 이 메타 서비스 자체를 어쨌든 퇴출을 못 시키면서 뉴스 서비스만을 고집을 하면서 뭔가를 대비책을 세우면서 이걸 뭔가를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메타 자체를 쓰지 못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메타 자체를 퇴출을 못 시키면서 뉴스 서비스만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메타 차단으로 정통 언론이 사라지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AI 콘텐츠를 메타 쪽에 뭐 이게 AI라고 뭔가 의무를 이제 그 유튜브처럼 AI 고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던가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을 공고히 하던가 공공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디어 펀드를 조성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니었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뭔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뭔가를 빼게 될 때는 대비책이 확실하게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총선을 지금 완전히 뒤흔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어떤 그런 게 된 거고요. 뉴스가 사라진 SNS 플랫폼에서 검증 가능한 정보가 도달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진짜보다 빠르게 이제 확산되면서 가짜가 검증이 뒤따르지 못하게 된 게 어떤 부작용이 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다음은 트럼프 법무부가 이제 크롬 매각에 대해서 AI 독점 방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6월이나 8월쯤에 이제 이게 자산 분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AI 독점 방지 카드라는 게 새롭게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듣고 났습니다. 본격화된 이제 독점 해소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 법무부와 구글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이제 4월 22일 날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기 위해서 강제 조치라는 부분을 공식 제안을 했고요. 이 아민 메타 판사가 이제 구글이 반독점을 위반해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했다라고 판결한 데 이어서 후속 절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요구 사항은 이제 크롬의 웹브라우저를 매각하라는 거고요. 기기 제조사 브라우저 개발에 대한 사전 설치 및 대가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글이 2021년 애플, 삼성, 모질라에게 263억 원을 지급했고요. 경쟁사에게 검색 데이터 공유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AI 시장의 독점 사전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챗봇을 이제 제미나이죠. 이걸 문제 삼아서 검색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차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지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 사전 계약 중심으로만 해결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기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만 제한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품질이 뛰어나면 구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공유는 기술 탈취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걸 가져가고 공유하는 것들은 기술을 탈취, 자기네 자산들을 가져가는 탈취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AI 시장에 이미 오픈 AI나 챗 GPT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왜 자신들만 괴롭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이게 구글이 두 번째 전면전입니다. 2020년에 이제 그 본격화하게 됐던 게 있는데 검색 시장에서 이제 그 AI에 관련된 것들이 크롬,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나 안드로이드도 이제 해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구글은 두 번째 타깃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플레이스토어하고 이제 이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구글이 타깃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얘기는 지금 기조가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얘기하는데 우버도 지금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서 이제 계속 빅테크를 지금 계속 타깃을 삼아서 통제를 하겠다 이번에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이번에 이번에 알파벳에 이어서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다 손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있는 것 같아서 독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질 끌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로비도 필요 없다. 로비스트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로비스트를 없애고 있는 것 같고 로비스트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적 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전 세계의 어쨌든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규제가 많은 어떤 가이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이건 좀 재밌는 건데요. 이게 지금 메타하고 구글하고 이제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이제 누구 책임인자를 조금 많이 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책임을 지금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 이제 요 어떤 앱을 청소년이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앱에 대해서 위해가 앱을 쓰거나 뭔가 해가 많이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앱을 쓰걸 때 이게 만약에 메타 앱을 쓰잖아요. 이 메타 앱을 쓸 때 요게 이제 청소년들이 메타 앱을 통해서 입는 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메타 앱을 쓰면서 뭐 애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 앱이 메타 때문에 해를 입느냐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앱을 깔았을 때 앱스토어 때문에 해를 입느냐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를 이걸 이제 나중에 책임 공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나이 제한을 넘어서서 깔았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서로가 이제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나이 제한 락을 안 걸었기 때문에 하게 되느냐. 앱스토어에서 락을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누가 질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메타가 발빠르게 이제 지금 그 인스타에 이제 청소년 감지하는 그 기능을 넣었습니다. 발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구글이 메타가 아동 보호 책임을 앱스토어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서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향후에 좀 있는데 좀 불리한 게 아닌가 향후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라는 생각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메타가 좀 약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메타가 좀 이걸 좀 더 설계를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사실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게 되는 것 같고 연령 인식이나 기술에서는 공정성이나 이런 게 제도화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누가 이 부분에 철학이 좀 강화가 됐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의 핵심이 이제 청소년 몰입 시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타는 그동안.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끌기로 막 설계가 많이 돼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동 보호를 윤리보다 리스크로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서로 이제 떠넘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요거 이제 향후에 이제 공방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누구한테 묻느냐가 계속 될 것 같고 향후에 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자, 다음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계속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센트가 이제 나왔고 어센트 B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센트 C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수출 봉쇄를 했잖아요. 네. H20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봉쇄를 하나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걸 봉쇄를 하면 하웨이가 중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웨이가 빨리 이걸 개발을 할 거라는 거 봉쇄를 하면 글쎄요. 이게 결론이 왜 이렇게 난 잘 모르겠어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이렇게 보도자를 그러게요. 뿌리는 거지? 누가 뿌리나 봅니다. 그죠? 예, 예. 네. 이게 중국이 뿌린 건지 미국이 뿌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누가 보도자를 뿌리고 이거 다 받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사실 AI 칩을 직접 사용하게 아닌 그러니까 우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TSMC가 이제 칩을 우회해서 확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거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해 네, 주셔서 알고 어쨌든 있어요. 이제 네. 화웨이 칩을 이제 해서 상무부가 이 제재를 가했었고 자체 제작을 하지는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어센트 이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B를 곧 나온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AI 칩이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 개발을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기억나요. B가 아직 안 나왔는데 C가 언제 나올지는 그렇네요. 비가 없는데 씨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바로 C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웃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뛰어넘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목을 메고 있는 건 사실은 이게 지금 그게 자체 개발이면 목을 맬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동기부여가 이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AI라는 게 정신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올림픽 같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기초 체력을 기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실 저는 이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는 AI 자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건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드는 거고요. 왜 안 되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상 소프고는 하이웨이 외곽 조직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하이웨이 어센트 칩을 해외에서 그 상무부에 따르면 위탁 생산 및 역수입하기 위한 우회 채널로 작동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이 됐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스포고 요청으로 어센트 910 칩을 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칩 설계 IP 사용처는 결국 하이웨이에 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 제조 기술을 우회적으로 수급하는 구성품을 조립하고 수준이었다라고 밝혀졌고요. 설계 툴이나 패키징이나 리소스 그래픽 등 핵심 단계는 외산 기술에 의존했던 걸로 당시에 밝혀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설계 칩이나 툴인 EDA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어센트 910 칩은 미국 장비 없이 제작된 SMIC는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이 저하되거나 어쨌든 발열이나 전력 효율이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 못 따라오고 있는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라고 하죠. 칩을 어쨌든 실제 서버하는 기술도 사실은 이게 중국 기술이 아니고 ASML이라든가 램 리서치는 서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네덜란드 쪽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했다고 해도 사실 완성도가 낮고 지속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칩 성능이 제일 중요한 건 호환성인데요. 중국 칩은 사실 고립돼 있습니다. 자신들 것만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쿠다가 사실은 기반이 제일 중요하고 수십만 개 AI 모델이 오픈 소스가 호환이 많이 되고 이걸 가장 선호합니다. 호환이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중국 칩은. 중국 칩은 마인드 소포라고 별도의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이게 호환도 되게 낮습니다. 그렇구나. 중국 내부에서도 엔비디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그렇게 많이 사겠다. 대만 쪽에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쉽게 훈련시키냐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그렇게 막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거고. 지금 못 사니까요. 네네.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이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인데 어센트 C를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죠. 샘플로. 수요가 있으나 수율이 낮아서 공정이 불안정하고 공급망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극자외선 리소스 장비가 없어서 5나노 이하는 공정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장비나 소재, 소프트웨어 전방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탈미국화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립하려면 수만 개 칩을 고품질로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프로토타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의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건 샘플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은 가능합니다. 정신력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서 근데 왜 이게 자꾸 나오느냐라면 서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죠.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기술보다는 정치가 우선이라서 중국몽이라든가 자력갱신이라든가 서방 의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필요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해보는 거고 하이웨이도 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불확실성의 유도 같은 전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이제 엔비디아 뭐 어센트 9C가 이제 출시됐다라면 실제 성능이나 이런 거 확인 없이 뭐 어쨌든 중국이 자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사실 아무도 검증한 게 없어서 그러네요. 제가 그냥 나오는 듯한 이게 출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디 발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기사가 지금 다들 막 갖다 뭐 단독 이렇게 뭐 로이터 쓰고 있는데 어디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소스 뭐 엔비디아 얼터너티브 소스 세이 소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로이트 소스 세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로이터.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게 이분이 원래 이게 프로나탈리즘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출산 장려 정책. 이거를 지금 들어가셔서 하고 계십니다. 출산율 저하에서 문명 붕괴로까지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지금 이게 약간 백악관까지 프로나탈리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좀 확산하고 있고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행정부 들어가서 출산 시 $5,000 지급, 생리 배란 교육 확대, 여성 생식 주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체외 수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임 치료에 대한 대중화 접근성 제고를 하고 있고요. 교통 예산 우선, 출산 및 결혼율 높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돈을 이상한 데 쓰고 있어요. 약간 출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분이세요. 이분. 네, 그래서 텍사스에 가족 전용 컴파운드를 건설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약간 아이를 상품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고 이제 일부 일처 규범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여성과 자녀를 둔 구조로서 이분 이걸 상품화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이게 좀 있어서 현재 백악관 바로 옆에 아이젠하워 타워의 전쟁 장관실을 사용 중인데 웨스턴빈 2층에서 이제 요 부분을 작은 방도 별도로 사용하면서 이제 이게 프로나탈리즘 외에 반다양성과 기술 관료제 해체과 관련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에는 이제 돌아가신 교황청과 만나셔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막 싸우기도 하셨어요. 예. 처음에 만나서는 교황을 만나서 이제 잘 지내시다가 포용 다양성 강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 프란체스코 벨세일에는 머스크는 이제 교황 추모가 아닌 팀 쿡과 메시지를 조용히 리트윗하면서 미묘한 거리두기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아이를 상품화한다는 비난이 좀 되면서 다수의 여성과 자녀를 둔 구조로서 이제 보수 가족관과 충돌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과 생식의 어떤 결합이라는 이렇게 윤리적 우려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의 행정부 FTC가 우버의 자동 청구 해지 방해에 대해서 이제 첫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첫 이제 어쨌든 소송인데요. 구독 혜택 및 비용에 대한 어떤 소비자 의도와 간단한 해지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보 그리고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독 서비스가 2021년도에 월 $99, 연간 $96에 대해서 이제 한데 이게 3,000만 명이 이제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엄청난 거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제 월 $25라는 광고 문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제 $95를 내고 있는 약간 호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해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요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요게 제소를 했고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벌금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FTC 앤드류 퍼거스는 우리는 빅테크에서 강력히 대응할 거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벤스 FTC 체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버 CEO 다라 코스 하이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100만 어쨌든 지불했는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거고 빅테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규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제 이게 시발로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빅테크들이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제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업계가 하는 방식이 빅테크들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계처럼 조용히 잘 말을 잘 듣는 그런 방식이어야 이제 제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이 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전 세계 소식들 저희는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